클로의 팟캐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그럼요. 날씨가 매우 덥더라고요. 요새 너무 덥지 않나요? 맞아요. 부산에 오늘 앞으로도 비 왔어요. 더운데요. 뭐라고요? 다들 무더위를 잘 견디고 계신가요? 아. 네, 저는 오늘 애쉬님이랑 만나가지고 네. 햇빛을 양껏 즐기고 바싹 마른 오징어가 되어 집에 왔어요. 앞으로 더 더워진다고 해요, 여러분. 주님 뭐 하셨어요, 오늘? 저요? 저 오늘 중학교 때 친구랑 만나서 밥을 먹고 왔습니다. 좋겠다. 부모님은 결심한 바와 같이 아무런 활동하지 않으셨나요? 당연하죠. 저는 항상 아무것도 안 할 결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어이없네. 어디서 들어갔다면서. 아무것도 안 할 결심을 하고 왔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오늘 모인 이유가 뭐죠, 여러분? 팟캐스트입니다. 오늘 팟캐스트 녹음을 하려고 저희가 모였는데요. 저희가 오늘 팟캐스트를 하기 위해 모인 그 주제는 바로 지구를 살리는 옷장이라는 책을 리뷰하려고 모였습니다. 이 책은 박진영, 신하나 두 작가님이 집필을 하셨고요. 이 두 분은 그 낫아워스라고 하는 국내 리사이클링 브랜드 대표님들이신데 이 두 분이 어떻게 패션 산업이 환경 오염을 야기하는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책을 작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책을 한번 리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구를 살리는 옷장이에요. 그래서 지구랑 옷장의 연관성을 보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지금 조이님의 책이 아주 알록달록하게 마크가 되어 있는데 아주 멋스럽습니다. 지금 주님도 한껏 자랑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러면은 우리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책으로 들어가 봅시다. 저희 오늘 크게 여러 가지 좀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책의 가장 큰 주제인 의류 산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환경 오염 문제를 다루려고 해요. 근데 사실 저희가 팀 클로가 상반기에 계속 이런 의류 산업 문제를 많이 다뤘어서 저희 인스타그램에서 사실 중요한 팩트 체크들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팟캐스트는 그 내용들은 조금 제외를 하고 각자 그냥 인상 깊었던 점 위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더 추가적인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클로라고 쳐서 클로의 인스타그램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주제, 의류 산업으로 인해 나타나는 환경 오염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이님, 책이 화려했던 조이님부터 어떻게 한번 인상 깊었던 부분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제가 하는 게 살짝 망설였던 이유는 굉장히 끄트머리에 제가 정말요?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뭐 모든 책은 약간 끄트머리에 임팩트가 있으니까 저부터 할까요? 아니면 다른 분부터 하실 분 계신가요? 먼저 말하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조이님이 약간 그럼 결말 느낌이신가요? 뭐 결말 살짝은 그런 느낌? 살짝 마무리 느낌이라면 제가 그럼 스타트를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원님의 말씀 부탁드려요. 제가 한번 스타트를 끊어볼게요. 사실 제가 오늘 가져온 거는 아마 저희 카드뉴스에서도 살짝쿵 다루긴 했었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제가 한 번 더 찝고 싶어서 가져온 게 그 의류 산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물과 관련된 환경 문제인데요. 사실 이게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물 소비량으로도 다룰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거 하나는 물 오염 문제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둘 중에서 첫 번째 거 먼저 물 소비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한다면 여기 책에서 소개해준 대로 잠깐 읽어보자면 이제 물 소비 측면에서 보면 패션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산업이라고 해요. 전 일단 이거에서 놀랐어요. 물 소비량의 두 번째가 의류 산업이라니라는 그래서 첫 번째로 좀 놀랐고 왜 그러냐 이렇게 따져보면 일단 우리가 옷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재료가 면인데 이 면화를 재배하는 거에서부터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면화를 1kg을 생산하고 싶으면 약 2만 리터의 물이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면 셔츠 한 장을 만드는 데는 약 2,650리터의 물이 필요하대요. 셔츠 한 장을 만드는데. 그래서 네. 이 정도 물의 양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안 와닿는다라고 하신다면은 하루에 저는 이렇게 물을 많이 마시지 않지만 물 8잔을 마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사람이 3년 6개월 동안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을 면 셔츠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청바지는 더 심합니다. 청바지는 하나를 위해서 7,580리터의 물이 필요한데 이는 한 사람이 10년간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게 조이님의 지금 완전 장난 아닌 리액션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네. 약간 이런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소재들을 얻기 위해서 사용되는 물의 양이 엄청나고 저는 일단 이거에서 좀 놀랐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의류에서 왜 물을 많이 쓸까에 대해서 생각해봤을 때 저는 생각나는 게 세탁이었거든요. 그래서 세탁할 때도 물의 양이 많이 들겠지만 세탁에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은 물 오염시킨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합성 섬유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합성 섬유가 사실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래서 합성 섬유를 세탁할 때 매년 50만 톤의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생수병 500억 개랑 같은 양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약간 이런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물 오염이라든지 바다 생태계 오염 이런 거 생각해보면 플라스틱 병 자체가 거북이가 그걸 먹어가지고 죽는다든지 약간 이런 걸 많이 떠올리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이런 합성 섬유 때문에 나타나는 미세 플라스틱이 생수병 500억 개 맞먹는 양이다라는 부분이 되게 좀 놀라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렇게 물과도 되게 의류 산업이 많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정말 지금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부터 알고 있긴 했었는데 지금 제 옷장에 앉아있는 청바지만 해도 10벌이 넘는데 네. 정말 100년치 물의 양. 정말 100년치 물의 양을 썼구나. 플러스 네. 알파. 알파. 왜냐면 저도 물을 많이 마시는 편에 속하거든요. 하루에 8잔도 안 드시면 대체 얼마나 드시는 거죠, 우엉 씨? 근데 저는 생각해보니까 기만이었네요. 제가 물을 많이 안 마시지만 커피는 많이 마시는데 커피도 물로 만들기 때문에 이제 쌤으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마시네요. 그래서 아무튼 청바지가 그렇게 많이 쓰인다고 하니까 이게 보통 막 리바이스 같은 데서 청바지를 사도 그 약간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태그가 붙어있는 걸 확인하긴 했는데 프로세스를 정확히 확인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들도 그러한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는 명확한 그런 뭐랄까요 아웃풋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청바지는 광고할 때랑 아예 탄생 시작부터가 사실 오래 입을 수 있는 그러니까 광고들의 바지였잖아요. 질긴 바지, 잘 고장나지 않고 잘 찢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굉장히 트렌디한 패션 아이템을 자리 잡긴 했지만 조금 저희가 그 이념을 살려서 찢어지기 직전까지 한번 입어보는 걸로 마음이 들어 그런 식으로. 청바지의 탄생이 그건데 정말 오래 입을 수 있는 용으로 만든 건데 그게 이제 여러 벌을 오래 입을 수 있게 되어버린 꼴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청바지가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의 주님. 제가 우엉님 네. 네, 우엉님 얘기를 듣고 제가 찾아온 구절이랑 조금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면은 저는 애초에 카디뉴스를 만들 때 담당했던 부분이 청바지랑 티셔츠를 만들 때 필요한 물 얘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일단은 제일 놀라웠고, 그리고 우엉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패션 산업은 세계에서 2번째로 환경오염을 제일 많이 유발하는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엉님이 말씀하셨던 그
그 부분에 이어서 가장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부분이 요즘 같은 과잉 생산과 과잉 소비의 시대에 실천이란 우리가 해야 하는 실천이란 무언가를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지 않으려는 적극적인 행위라는 그 부분을 되게 충격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과잉 생산과 과잉 소비 시대에 실천을 하려면은 무언가를 우리가 직접 해야 하지 않을까,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에서는 무언가를 하지 않으려는 행위를 이제 우리가 직접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책에서는 플라스틱 프리를 실천한다고 했을 때 플라스틱을 쓰지 않기 위해 해야 하는 행동이 플라스틱을 쓸 때 하는 행동보다 훨씬 많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뭐 의류 프리라는 말은 없지만 우리가 의류 소비를 지향한다고 할 때 조금 옷을 좀 덜 사기 위해서는 소재를 훨씬 더 지금보다 꼼꼼히 봐야 되고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을 골라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매 이후에도 우리는 오래 입기 위해서 세탁이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탁이나 보관 그리고 수선해서 수선하는 것에도 신경을 좀 오래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결국 지속 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에코라는 이름하에 무분별한 과잉 생산을 막는 것이라고 했고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동들이 조금이라도 해를 덜 끼치는 노력을 하는 것에 가장 가깝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정말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약간 머리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아까 우엉님께서 말씀하신 그 티셔츠랑 청바지를 좀 소비를 하는 게 맞는가 옳은가에 대한 그 부분이랑 연결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정말 이거 딱 보면서 그냥 민폐만 안 끼치면 된다. 지구에 살면서 지구한테 민폐만 덜 끼치면 된다. 인간의 몫은 그 정도까지다라고 저도 되게 생각하면서 공감했던 구절이었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소비해야 되는 부분이 당연히 생활을 하면서 필요하잖아요. 소비를 아예 안 하는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치만 이제 그 추가적인 소비를 최대한 지양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뭔가 민폐를 최대한 조금만 끼치자라는 어떠한 의미에서 무엇을 안 하려고 하는 노력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저도 되게 주님이 꼽으신 그 구절에 저도 밑줄을 쫙쫙 쳤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고 간다는 말이 정말 여기에 맞는 것 같아요. 맞죠. 조이님 뭔가 하시고자 하는 말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네, 뭐 아까 오왕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도 비슷하게 약간 뭐랄까요? 맞아. 내가 찾아 헤매던 말이 바로 이런 거야 싶어가지고 극한 공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제가 늘 잊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치 지구의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저 새들어 사는 세입자일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같은 우리 지구가 아프면 우리 세입자는 다 죽은 것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소비나 그런 거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개선을 해나갈 수 있을지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말이라고 느꼈었어요. 단순하게 뭔가 우리는 늘 플러스만 생각했었는데 마이너스도 충분히 좋은 활동일 수 있다. 네, 그게 제가 또 주님이 꼽은 구절을 듣고 느꼈던 바였습니다. 세입자라는 표현이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새들어 살고 있지만 다음 세입자가 분명히 존재를 하잖아요. 이제 그 세입자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그 터전을 깨끗하게 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항상 같이 갖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말 하면 막 너무 위선자 같다. 그냥 우리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로 많이 나오는데 뭐 균형이 있어야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냥 위선자 같은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당장 물만 떨어져도 다 죽을 텐데요. 맞아. 우리는 이제 거의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한 직격탄을 받을 수도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정말 세대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유럽도 40도 넘던데 이미 우리가 받고 있는 중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그 1.5도가 높아지면은 이제 더 이상 온도가 1.5도가 높아지면은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 1.5도가 높아지기까지 제가 본 기사로는 그 8년밖에 안 남았다고 봤어요. 맞아. 저는. 이 네. 얘기 오늘 최재천 교수님의 아마존에 업로드됐거든요. 여러분 아, 한번 진짜요? 네. 예, 여러분 확인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도 한번 아마존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 정말 추천합니다. 애쉬님 어떻게 한번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 그 환경오염 관해서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네. 저는 일단 물소비로 돌아와서 아까 우왕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물소비 측면에서 패션은 두 번째로 큰 산업이다라는 구절에 저도 가장 인상 깊게 봤는데 제가 더 주목해서 봤던 부분은 그 밑에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나랄해는 한때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호수였다. 그러나 모카 생산을 위해 이 호수의 물을 사용한 지 50년이 지난 지금은 거의 말라 기존 크기의 10분의 1 정도만 남아있다. 라는 구절이 굉장히 와닿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사회탐구로 세계지리를 선택해서 이 아랄해에 대해서 배운 기억이 있어요. 이때 아랄해에 대해서 배웠을 때는 단순하게 사막화로 인해서 호수의 크기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라고 설명하면서 비포 앤 애프터 사진으로 50년 간격을 둔 사진 두 개를 비교하면서 배운 기억이 있었는데, 이때 이 사막화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친 요소가 이 목화 생산을 위해서 호수 물을 사용했다는 점이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와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게 느낀 부분입니다. 네. 저도 그 구절 봤어요. 근데 그게 진짜 의류 산업이 되게 그냥 구체적인 사유를 진짜 안 알려주는 것 같아요. 우리 고등교육 할 때 그냥 지구온난화 이렇게만 알려주지 그게 랭킹 몇 위로 무슨 산업이 영향을 미치는지는 사실 이렇게 안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와닿을 수 있게 그런 세부적인 걸 왜 안 알려주나. 그쵸. 왜냐하면 고등학교에서 잠시 저기 밖에 비행기 소리 지나가고 야스야. 갔어. 고등교육의 특성상 뭔가 입시를 목적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사막화라고 설명할 뿐 그 어떤 사항에 대해서 깊게 설명하는 부분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도 사막화로 인해 그 호수의 크기가 많이 줄었다라는 사실 자체만 인지해도 그래도 사람들이 더 주목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패션 산업, 모카 생산을 위해 호수 물을 이만큼 사용했다 하면 더 학생들이 인지를 하고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약간 그냥 사막화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약간 내 개인적인 행동, 내 개인적인 선택 때문에 사막화가 야기된다기보다는 뭔가 좀 더 약간 거대한 사업들 있잖아요. 약간 대기업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겠지. 뭐 나의 이 소비 티셔츠 몇 장 더 산다고 이게 영향이 있겠어?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거의 두 번째 뭐 예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10분의 1 크기로 줄었다 막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나의 사소한 선택도 사실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데 그런 세세한 부분을 안 알려줘서 좀 안타깝다라는 말을 한번 첨언을 해봅니다. 네, 저도 동의를 하는 게 그 요즘 약간 이슈되고 있는 환경 문제들도 약간 이제 겉핥기 수준으로만 좀 보도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면은 정말 시간과 노력을 들어서 서치를 해야 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우리가 직접 겪고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현실적으로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공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게 애쉬님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지리 공부를 하고 그리고 수능도 세계지리를 봤던 사람으로서 그 관련 모의고사 지문들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왜냐면 늘 그거는 이제 비교하면 보여주고 이제 지문에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 피해와 지리적 변형 이런 거에 대해서 기억, 니은, 디귿 해가지고 막 고르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줄어든 것이라고만 마냥 생각했었는데 또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더 깊숙한 어두운 곳에 있는 진실을 알게 된 것 같아서 씁쓸함과 동시에 역시나 주입식 교육이 가질 수 있는 한계점을 다시 느꼈던 것 같달까요? 네, 그랬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이 환경오염 관해서 좀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하나가 더 있는데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당연하죠. 저는 또 두 번째로 그 가죽을 생산하는 제혁 산업에 관한 구절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요. 인도 칸푸르에는 400개가 가까운 제육소가 모여있는 생산 집결지인데 2003년 기준으로 이곳에서 하루에 22톤 이상의 태닝 폐수가 매일 겐지스 강에 배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강으로 유입되는 독성 물질이 강을 오염시키는 뿐만 아니라 토양과 지하수에도 스며들어서 지역의 작물과 채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런 환경 오염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이러한 독성 물질은 제역소에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 강물을 이용한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노동자들은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동 환경을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가죽을 생산하기 위한 태닝 공장, 이렇게 제역 산업, 제역소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이러한 문제점을 봤을 때 제 생각에는 그 SDGs라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들어보셨나요? 거기에는 17개 목표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3번인 건강과 웰빙, 6번인 깨끗한 물과 위생, 13번 기후행동, 14번 수생태계 보전, 15번 육상생태계 보전 등 되게 여러 목표에 반하는 양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개선이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여기 책에서는 2003년에 이곳에 이렇게 배출이 되었다고 설명이 되어서 최근엔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찾아봤을 때 구글에서 많은 자료가 나오진 않았는데요. 2019년에 나온 기사를 하나 발견했을 때 인도 칸푸르 당국에서 91개의 제약소에 즉시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게 원문 기사가 제대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한글로 좀 어설프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이게 명확하게 기사 내용을 파악한 건 아니지만 그 힌두 축제가 진행이 되어서 겐지스강에 사람들이 몸을 담글 수 있도록 축제 이전에 가죽 생산을 중단하기 위해 제역소를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기사를 통해서 그 힌두 축제를 위해서 임시적으로 폐쇄 명령이 내려지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폐쇄 명령이 내려진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시간이 갈수록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선해 나가려는 양상이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아직 완벽하게 안심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다행이라고 느꼈습니다. 지금 애쉬님께서 환경 오염이 조금 이제 덜해지고 있는 패션 산업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도 이게 또 책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보통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2차례 진행하던 패션쇼가 이른 봄, 봄, 여름, 리조트 또는 크루즈, 이른 가을, 가을, 겨울, 캡슐 등 이제 8차례에서 10차례 정도로 엄청 세분화됐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패션 산업은 동물 사육, 제조 염색, 봉제, 운송 전반적인 과정에서 많은 탄소 발자국을 남긴다는 얘기까지 여기에 이제 기재되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 엄청 충격적으로 봤던 기사 중에 하나가 땡땡 하이엔드 브랜드의 패션쇼와 관련된 기사였거든요. 근데 그 기사가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이제 패션쇼장에 엄청 거대한 슈퍼마켓을 만들어요. 근데 그 슈퍼마켓을 꾸미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자 같은 제품들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락스 같은 그런 일상생활용품 같은 소품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일일이 다 쇼에 맞게끔 만듭니다. 일단은 그거를 보고 저거를 이제 쇼가 끝난다면 대체 어떻게 처리를 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뒤를 이어서 다른 하이엔드 브랜드들도 이제 레스토랑이나 꾸미고 사막이나 숲 등의 야외 공간을 활용하고, 그리고
컬렉션 쇼를 위해서 사막 한가운데로 사람들을 이동시키기까지 했다는 제가 기사를 보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또 다른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에서는 이제 탄소 발자국을 좀 줄이기 위해서 재료와 장비를 이제 임대를 하고, 그리고 임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재사용을 하거나 아예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등으로 탄소 발자국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좀 사람들이 이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좀 비판하는 기사나 이런 의견이 나오니까 패션 산업도 충분히 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저 들으면서 패션 업계가 되게 그래도 소비자들의 인식에 따라 되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디올도 이번에 그랬잖아요. 이번에 패션쇼 하고 그 나무자재들 사용했는데 그거를 그냥 학생들한테 사용하라고 기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변화하는 모습은 그래도 되게 지금까지 끼친 피해에 비하면 되게 미미하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변화도 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조이님 말씀하시죠? 네, 저 주님이 말씀해주시는 그 예시들을 듣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예시들이 막 떠올랐었는데요. 그 주님이 말씀해주신 그 슈퍼마켓 그 쇼를 제가 사실은 이게 직접 보진 못했고 당연히 잡지나 그런 걸 접하면 되게 신선하고 되게 좋다고 생각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적어도 한 6, 7년 전 쇼였을 테니까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C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엄청난 찬사를 받았던 기억하고 그 디테일들을 어떻게 살릴 생각을 했었지? 라는 생각을 먼저 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말 괜찮고 신선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뒤처리를 어떻게 하지까지라는 생각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사막이나 그런 식으로 출장을 옮기는 경우는 최근에도 빈번히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S로 시작하는 사가 이번 콜렉션을 사막에서 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대표적으로 자연경관을 쓰는 또 요즘 아주 트렌드한 브랜드인 제이사가 있잖아요. 그 제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에 프랑스 톱밭에서 시작한 런웨이로 엄청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저번에는 하와이 해변에서 런웨이를 해서 엄청난 또 반응을 이끌어냈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실 저는 자연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이지 않게 생각했던 이유가 뭔가 적어도 새로운 걸 만들지 않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그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올려가지고 셀러브리티들을 모으고 백스테이지 현장을 공개한 걸 보니까 마냥 과연 이것이 에코프렌들리한 웨이인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원래 있는 장소들을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뭔가 다른 약간 무브먼트가 좀 보일 듯 말 듯 했었어요. 왜냐면 우왕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D사에서 시작했던 D사의 22년도 포월 컬렉션은 그 런웨이를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었고, 이번에 또 D사에서 다른 데를 그 세비야라는 도시에 가서 컬렉션을 진행한 걸 봤는데, 원래 그 도시에 뭔가 유적이나 그런 느낌을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택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찬사도 많이 받았던 걸로 기억하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조금 더 패션 업계들이 조금 방향을 해야 되지 않나 했습니다. 저희가 항상 소비자들은 소비라는 영역이 구매하고 사용하고 이렇게 소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처분도 소비의 단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소비자들은 구매하고 이걸 사용하는 것에 초점에 맞춰서 처분 단계까지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현재 최근부터 그 처분도 소비의 단계로 인식을 하고 그 어떻게 처분하는지 되게 의식적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제 생각에는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패션쇼 후에 그 소품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뭐 이런 것까지 패션 업계에서도 고려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소비자들의 인식이 이렇게 생기면서 패션 업계도 그 니즈에 맞춰서 좀 에코프렌들리한
단계로 접어들지 않았나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항상 의식적으로 생각하자. 그래야 기업이 움직인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네, 이제 이거에 이어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인상 깊었던 구절을 말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어쩌다 보니 아주 스무스하게 마무리가 되는 구절로 됐는데, 왜냐면 제가 인상 깊게 꼽았던 구절은 G7 패션 협약에 관한 거였거든요. G7 패션 협약, 이게 굉장히 긴 부분이어서 짧게 말을 하자면, 법적인 효력은 없었지만 많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며 동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협약이었는데, 키링그룹에 또 살펴보니까 구찌, 보테가 베네타, 발렌시아 같은 굉장히 또 이름 있고 유명한 브랜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키링그룹이 이런 식으로 주도를 해서 같이 이런 협약을 맺었다는 것 자체에 조금 놀랐고, 또 현재 여기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는 뭐 아디다스, 컨버스 등에서도 조금 더 이제 현실적인 방안으로 소비자들에게도 먹히는 방식으로 환경 오염을 줄이는 액션을 이런 거에 조금 인상이 좀 깊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패션 업계는 늘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걸 제시해서 소비를 하게 만드는 주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를 만들과 동시에 그들이 자신들이 내는 물건을 사고 싶게 만든 주체이니까 그들이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는데 그들이 먼저 그래도 조금 움직이는 방향을 띄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